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5일 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집으로 알려진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한문 소설 5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썼다라고 해서 금오신화이거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이야기는 신화는 아닙니다. 뭐 이제 그 신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랑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얘기를 통해서 이 긴실습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만복사 저포기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저포놀이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윷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랑 뭐 똑같은 놀이는 없고요. 예, 좀 비슷하다. 윷놀이랑 좀 비슷한 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남원에 양씨성을 가진 서생이 있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쵸? 이 남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보통 소설들을 보시면, 고전 소설들을 보시면은 중국 배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금오신화의 작품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지명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그 양생이 부모도 없고요. 그리고 장가도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이 외로운 처지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외로우니까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바야흐로 봄이 되어 꽃이 무성히 피어서 마치 구슬나무에 웅덩이가 매달린 것 같았다. 혹시 여러분들 배꽃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배꽃이 굉장히 하얗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배경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배꽃을 어디다가 묘사를 하고 있죠? 은덩이에다가 이제 묘사를 비유를 해서 배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에 그죠? 봄밤에 그죠? 그것도 막 배꽃이 막 매달려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서생은 달밤이면 늘 그 나무 아래에서 머뭇거리면서 낭낭하게 시를 읊곤 했다. 이 소설에서는 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가 주는 효과가 어떤 거냐면 이 줄글이잖아요. 예, 줄글에 이렇게 운문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글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잖아요. 시는 이제 정서를 표현을 한 거니까 주인공의 심리를 부각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루 백꽃나무 쓸쓸한 마음 버텨주나 달 밝은 밤을 외로이 저버르니 가련하도다. 청춘의 나이에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어디선가 어여쁜이가 퉁소를 부는구나. 빛이 새는 외로이 날아 짝을 짓지 못하고 원앙새는 짝을 잃고 맑은 강물에 몇 감는데 어느 집에 언약 있나 바둑돌 두드리고 밤 등불에 점치고는 시름겨워 창에 기대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백꽃나무가 나오는데 이 백꽃나무가 하자의 정서, 이 쓸쓸한 마음을 이렇게 더 부각시켜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객관적 상간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여쁜이가 퉁소를 불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어여쁜이가 이 화자가 만나고 싶은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기대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어여쁜 사람 나의 곁에 왔으면 좋겠어. 자, 이 퉁소는 외로움을 더 심화시키는 소재입니다. 이 퉁소 소리가 굉장히 좀 구슬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치새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이 비치새가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하자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또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요. 이 원앙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잃었잖아요. 혼자잖아요. 원래 원앙새는 둘이 있어야 되는데 짝을 잃어서 맑은 강물에 혼자 뭐 멱을 감고 있다. 이것도 이제 하자의 이 외롭고 쓸쓸한 이 정서를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둑돌을 이제 두드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누구하고 혼인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바둑돌을 이렇게 이용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혹시 화투 아세요? 예, 화투로도 점을 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둑돌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연을 중시하는 양생의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필연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밤 등불에 점을 치고는 씨름겨워하고 있는데 자,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자신의 짝. 예, 영혼이 혹시라도 나한테 짝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근심을 하는 거죠. 이 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필을 원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 하면서 자, 배필을 원하는 양생의 간절한 마음, 이 심사가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시를 읊고 나니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우와. 여러분들 공중에서 소리가 들린 적 있습니까? 자, 비현실적이죠.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고전소설의 정기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대 좋은 배필을 얻으려 할진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리요. 같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서생은 속으로 기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양생의 심리 변화가 잘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외로워했죠.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죠. 그리고 이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통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양생이 외롭게 지내다가 이 공중에서 응답을 들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의 배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다음 날은 곧 3월 24일이었는데 이 고을 풍속에 만복사에서 등불을 켜고 복을 빌었다. 복을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이제 비는데 총각하고 처녀들이 몰려들어서 각각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서 불공을 마치니 사람들이 드물어졌다. 자,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서생은 소매 속에 저포를 넣고 가서 불전에 던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만복사 저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하고 관련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은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지시거든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빌 뿐입니다. 자기가 이기면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를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하고 다른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치를 따르고 있는 세계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긴실습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다르지 않다. 예, 동일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원을 마쳤어요. 축원을 마치고 나서 저포를 던지니까 과연 서생이 이겼다.
둘이서 하는데 당연히 자, 이기지 않을까요? 자, 곧 불전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업은 이미 정해졌으니 허튼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적인 세계관인데요.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현생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몸을 관리하는 그런 몸,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는 이런 것들이 다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업을 내가 갖고 다음 생애에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하고는 불자 밑에 숨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주겠죠. 자, 그래서 이 양생이 부처님하고 저포 그 놀이 내기를 해서요. 이겼습니다. 자, 얼마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는데 나이는 16쯤이고 머리는 두 가닥으로 늘어뜨리고 화장기가 별로 없었다. 자태가 아름다워서 선녀나 천녀 같았는데 바라보니까 태도가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은 이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 가인형. 굉장히 아름답고 똑똑하고 자 그런 그 유형의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양 묘사를 통해서 여인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장기도 없잖아요. 굉장히 소박하고 단정하고 되게 그 조신한 그런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으로 기름병을 이끌어서 등불을 돋우고 향을 찾은 다음에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한숨을 지으면서 탄식했다. 인생의 방명함이 어찌 이렇듯 할까? 자, 방명하다.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품속에서 글을 꺼내어 가지고 탁자 앞에 딱 받치면서 그 글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자, 이 글 내용은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의 내력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양생과의 어떤 인연이 만들어지는 그 매개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무 지역 아무 곳에 거주하는 하씨 아무개가 삼각 올립니다. 지난번 변방이 무너져 왜구가 침입하여 무기들이 눈앞에 가득 찼고 횃불은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 이 횃불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대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잡아가니 사방팔방으로 달아나고 도망쳐서 친척과 하인들도 난리통에 흩어졌습니다. 자,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은 버들 같은 약한 몸으로 멀리 달아날 수 없어서 깊은 규방에 들어가 끝내 그윽한 정절을 지켜 밤이슬의 옷이 젖는 짓을 하지 않고 뜻밖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 여자가 정절을 피했다는 거예요. 밤이슬에 옷이 젖는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여자가 수절한 것을 틀리지 않았다고 여겨서 외딴 곳으로 피하여 들판에 살도록 하였는데 자, 이 여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어서 자기의 딸의 영혼을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아마 아무 때나 이게 예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 시체들이 막 아무 때나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 여인의 시체를 걷어서 이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달 밝은 가을과 꽃피는 봄을 상심하면서 헛되이 보내고
들판 위로 구름이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무료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의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텅 빈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한평생의 방명함을 한탄하였고 좋은 밤을 홀로 보내면서 오색 빛깔의 난새가 홀로 춤춘다고 상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난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난새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상상 속에 이제 나오는 그런 새인데 우리나라 이런 소설이나 시에 이 새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뭐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세월 속에 혼백이 사라지고 여름날 겨울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러한 저를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사람의 생애는 미리 정해져 있고 업보는 피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업의 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운명에도 인연은 있을 것이니 일찍 배필을 얻어서 즐기도록 해주세요. 자, 이 찬야가 바친 글의 이제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양생의 소원이랑 어때요? 일치하죠. 지금 이제 양생도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이 하씨 여인도 자기의 배필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양생이 하씨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이게 뒷부분 줄거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생하고 양씨하고 하씨는 인연을 이제 맺은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하씨를 기다리다가 딸의 대상을 치르려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지 한 2돌 만에 지내는 그런 제사거든요. 자, 이렇게 제사를 치르러 가는 양반집 행차를 만나게 되고 자기하고 사랑을 나눈 여자가 3년 전에 죽은 그 집 딸의 홀령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하씨는 양생 앞에 나타나서 자신은 타국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으니 당신도 이렇게 불도를 닦아서 윤회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씨는 하씨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거 보시면은 그 긴실습의 생애랑 되게 좀 약간 유사해요. 이 사람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는데 기록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지 않았다. 평생 혼자 지냈다라는 기록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저곳 막 떠돌아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뭔가 그 긴시습의 생애도 뭔가 오버랩이 되면서 좀 연결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소설집으로 알려진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한문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승의 사람인 양생이랑 저승의 영혼인 그 하씨가 결혼을 한다는 점에서 기이하고 환상성이 좀 두드러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소설 문학이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뭡니까? 우리나라의 소설이기도 하고 소설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는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를 삽입을 이제 되어 있어서 등장인물의 심리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영화화 했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1번. 만복사 절의 등불놀이는 현실 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참고하여 재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2번. 배경음악은 주로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고조시킬 수 있는 노래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3번 하시역이 배우는 양반집 교수 이미지로 단정하면서 생각 있게 단정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죄송합니다. 하시역에 이제 배우는 양반집 교수 이미지로 단정하면서 뭔가 생기 있게 생기 있게인데 제가 생각 이상하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귀엽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생기 있게 분장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4번 하씨가 등장할 때 조명은 어둡게 하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살립시다. 그죠? 그리고 5번 하씨의 글을 영상화할 때 하씨가 들판에서 작은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줍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자, 몇 번입니까? 그쵸? 자, 봅시다. 4번입니다. 4번. 자, 하씨는 해가 저물고 나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귀신이긴 한데 아름다워서 선녀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조명을 어둡게 하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금오신화 첫 번째 작품 만복사 저포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이런 작가의 사성적인 그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삽입된 시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